자, 우리 교재 141페이지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겼다, 즉 권리 의무가 안 생겼다는 것이고,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서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을 했네요. 자, 1번.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 정책의 문제다. 즉 민법이 어떤 사유에 대해서 무효로 취급할 거냐, 또 어떤 사유에 대해서 취소로 취급할 거냐는 민법이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민법을 제정할 때 만드는 그러한 정책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그 비로소 효력이 얻게 된다. 바로 취소 효과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죠? 따라서 소급적 무효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옳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그 사유가, 자, 먼저요,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행했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이득이 되고, 정당하지 않은 이득은 반환해 줘야 하죠. 이걸 바로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무효인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예를 들면 강행법규 위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의한, 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협한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발생한 사람은 그 위협한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것은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3번도 옳은 질문이다. 그죠? 4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 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는 민법에요,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으면 이게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떻게 취급하냐? 원칙은 전부 무효로 취급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나머지를 유효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다만 이때 나머지를 유효로 취급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가상적 의사가 이게 인정되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이때 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것은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 중에 세 번째 해석 방법인 보충적 해석, 이거에 의해서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과 예외의 이 법리를 뭐라고 하냐?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칙과 예외, 이 법리 규정을 137조에서 명문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4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죠?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가 무효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는 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이중효 문제 또는 경합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와 통설이 긍정하는 설을 취합니다. 긍정설. 이 긍정설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둬야겠죠. 이 의미가 바로 이 5번 지문입니다. 행위 당사자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서 무효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 사유를 주장해서 취소한다라고 해서 취소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긍정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무효 취소의 이중효 문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다음 법률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했죠. 이런 것은 전체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이랬죠. 이것은 우리 국토계획법 118조에 보면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뭐냐? 바로 강행법규란 말이에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아직 허가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인 법령이죠. 자, 이때 우리 판례는 여기 중요합니다. 이 무효를 뭐라 했어요? 확정되어 있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해석했죠. 성격으로죠.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상태다. 그래서 허가받아 그러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1번이고요. 효과면에서 보면 2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적극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자, 제2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극 가담해버리면 제2매매 계약이 뭐예요? 민법 103조에 반한 사회질서행위죠. 반사회질서행위다 이 말이에요. 반사회질서행위는 103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되나요? 무효가 되고 이 무효는 확정되어 있는 무효죠. 이렇게요. 그 다음 3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이 무효가 확정되어 있는 무효죠. 이렇게요. 그 다음 4번 첩계약. 이 첩계약 자체는요. 103조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반사회질서행위네. 그죠? 이렇게 반사회질서행위니까 이것도 무효인 행위로서 확정되어 있는 무효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요. 5번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권을 창설하는 행위. 이것은요.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여기에 반한 약정이죠. 자, 이때요. 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가행규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가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되나요? 무효인 약정으로 되겠죠? 무효. 그리고 이 무효는 가행규정 위반이니까 확정적 무효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격, 법적 성격이 달리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죠? 예. 가행규정 위반은 가행규정 위반인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이 판례 이론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동적 무효 상태다.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죠. 4번. 바로 이거죠. 무효와 취소 이중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게 4번 문제예요. 다음 중 무효의 원인도 되고 취소의 원인도 되는 법령에는 이랬죠. 자, 1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령에는 확정적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전부가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전부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2번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비진의 표시. 자,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면 무효인 행위죠. 107조에 의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 이게 바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잖아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사유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 속에는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함께 존재하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4번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효인 행위가 되죠. 5번 동기에 불법이 있는 행위. 동기의 불법인 행위는 원칙은 유효가 되죠.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그 법령에는 무효가 되죠. 103조 사회질서에 반한다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5번요. 갑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를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판례 태도를 담은 다음 진술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그런데 아직 허가받기 전이다. 그리고 계약금은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하나씩 보고요.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요.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 반환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계약금을 줄 필요 없는 것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줄 필요가 없는 걸 줬다면 받은 사람은 부당한 이득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효가 확정되어 있는 무효라면 계약금을 줄 필요 없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무효가 확정되어 있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상태의 무효예요. 즉 유효도 가능한 무효잖아요. 유효로 바뀌어버리면 만약에 말이죠. 허가를 받아서 유효가 되어버리면 계약금 지급한 것은 유효한 계약금이죠. 그럼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은요. 이 유동적 상태에 있는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이 권리가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권리가 확정된 권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을이 병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후 갑, 을, 병 세 사람이 중간생약 등기에 합의를 하고 갑과 병이 매매 당사자인 것처럼 토지 허가를 받아서 이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자 등기를 경유하였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는 뭐라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요.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약 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거죠. 중간생약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서 중간생약 등기를 한 거죠. 이 등기요. 중간생약 등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 하냐면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유권 등기해야 되고 매매 계약마다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도 없는데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거기에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무효다. 그러면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중간생약 등기 합의도 무효다. 그러면 중간생약 등기 약정 자체가 무효라면 그 무효인 약정의 근거에서 중간생약 등기를 경유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다. 이게 판례예요. 따라서 허가구역 안에서는 중간생약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도 무효이고 중간생약 등기의 효력도 무효인 등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 태도입니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죠. 옳다. 3번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자, 그렇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받아버리면 즉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판례가 또 이렇게 하죠. 그 효과를 허가의 효과를 소급해서 유효다 했죠.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이때 그렇죠? 허가 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허가 처분의 효과죠. 물론 이때 허가는요. 여기 허가구역에서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성격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의 성격입니다. 인가.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허가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행정법상으로 보면 인가라 그래요. 재량이 없는 영역이란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허가라 썼지만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갑과 을 쌍방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얻는데 협력하기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는 허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이때는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요. 허가받을 수 없으면 유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받아야 유효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무효인 행위가 확정돼야겠죠. 무효로, 그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을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아직 허가받기 전까지는 뭘 했어요? 유동적 무효라 했죠. 이 무효라는 의미가 바로, 무효라는 의미가 매매 계약에 의한 채권, 채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채권도 안 생겼고 채무도 안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판사님 저 도와주세요. 내 권리자잖아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제기가 불가능해요. 또 의 채무가 없으니까요. 채무 불이행이란 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것도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논리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5번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유동적 무효라는 이 무효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유동적 무효라는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5번이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살펴봐 두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죠. 8번.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S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허가받기 전에 무효니까 채권이 안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야 매도인 입장에서 야 매수인이나 돈 내놔라 중도 돈 내놔라 이런 말 못하죠. 왜? 권리가 없잖아요. 권리가. 그러니까 소송도 못해요. 그죠? 법원에 소장도 못 낸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법령이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이거 아니겠어요? 일부 무효 원리. 그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법령이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의 원칙. 그렇죠? 전부 무효의 원칙. 옳습니다. 자, 2번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가상적 의사입니다. 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뭘 하라고요?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옳다. 3번 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 의사를 의미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도 좋습니다. 가정적 의사 다 좋습니다.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바꾸야 옳죠. 따라서 3번이 틀렸죠. 4번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행위에 분할 가능성이 있는데야 한다. 그렇죠. 법령행위가 나누어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성질해야겠죠.
5번 법령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135조, 137조 이 규정의 성격이 일부 무효의 법리에는 이 137조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 규정이 존재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달리 약정을 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해서 한번 좀 볼까요?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요, 우리 민법에 (138조에서) 무효행위 전환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는 당연히요, 무효인 행위가 존재하는데, 무효행위. 이것을 다른 행위로서, 다른 법률행위로서 이렇게 바꾸어서 전환해서 요 다른 행위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려고 그런 거죠. 이건 가상적 행위예요. 당사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가상적 행위니까 가상적 행위가 인정되어져야 인정되겠죠. 이게 바로 여기에 이 행위는 이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돼야겠죠. 이게 또 있어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요. 보세요.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무효인 행위 안에 여기에 이 행위의 요건 여기에요. 이 행위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 안에 존재,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요건을 모두 여기에 무효인 행위, 실제로 한 이 무효행위에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갖추어라. 두 번째,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 1번. 무효인 행위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는 무효인 전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무효인 행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무효행위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죠. 2번.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하였을 인정돼야 된다. 여기죠. 가상적 의사가 이게 인정되어져야 되고 이때요.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는 바로 이거잖아요. 보충적 해석으로 해석한다 했죠. 이렇게.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해냅니다. 인정돼야 됩니다. 세 번째, 법령의 전환은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 요건을 구비하여서 한다. 이거죠. 여기에 다른 법령행위의 이 요건, 이것을 다 여기에 구비하고 있어야 바꾸더라도 무방하죠. 4번, 민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죠. 단독행위의 전환도 가능해요. 여기에 다른 행위로서 단독행위도 무방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에는. 그냥 법령이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법령을 바꾼다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판례가요. 판례가 무효인 행위가 출생신고 행위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당사자가 즉 부가 되는 사람이 인지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때요. 인지신고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부가 미성년자인 미성년자를 자기의 자식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인지행위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여기에는 부와 자 관계가 이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생겨요.
자, 이때 인지는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부단독행위죠? 혼자 의사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지. 이 자는, 미성년자는 나의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요. 이걸 인지신고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판례가 있다는 걸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무형의 전환에 관한 138조는 가족법상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이게 바로 가족법상의 법령이죠. 판례.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 138조도요. 이것도 역시 임의 규정입니다. 137조도 임의 규정이라 했죠. 138조도 임의 규정이에요. 즉 전환도.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형의 전환 법리는 내용이 보니까 가산제와서 똑같이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은 임의 규정이다. 달리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무형의 추인이네요. 무형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아무리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효 사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가 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 민법에 무효인은 사실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유효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 돼요. 새로운 법률은 언제부터 되냐? 추인한 때 그때부터니까 장래적으로. 이때부터요. 장래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인 행위가 새로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 무효 사유가요. 종료, 소멸 후에만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요. 무효 사유가 종료, 소멸한 후에 추인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위가 되겠죠? 무효인 상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추인한다고 새로운 법률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무효 사유가 끝나고 없는 상태에서 야, 이거 무효인 행위를 내가 추인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법률이 된다. 그래서 추인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네요. 그죠? 무효 사유가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시면 1번. 합동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원이 추인해야 한다. 그렇죠. 전원이 다 의사를 합치해야 그 합동행위는 다 모여있는 의사표시니까요. 2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령에는 추인하더라도 당의 법규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종료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해서 새로운 법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효 사유 중에요. 종료가 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요. 이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행법규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무효인 사유잖아요. 또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행위요. 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요. 이런 것은 역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모습이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무효 사유가 종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행위들은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또 불공정한 폭력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인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게. 자,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요게. 그죠? 그래서 거기에 3번요. 추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옳은 질문이죠. 4번 당사자 2번과 3번은 마찬가지네요. 그죠? 강행법규에 2번은 강행법규가 있으니까
추인 안 된다라는 것이고 3번 사회에서 반하니까 추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4번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효과는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장래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민법 139조에 있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성격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져요.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장래적 추인이 아니라 소급표가 있는 추인, 이것을 약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장래효적 추인에 반하는 약정을 한 거죠. 이 약정은 유효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임의규정에 반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급표에 있는 추인을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문이 틀렸다고 해야겠죠. 그런 거는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법령을 새로이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법령을 한다. 여기에 매매가 무효였는데 그 무효 사유가 없어져 버리면 추인해버리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취소에 관계돼서 볼까요? 자, 1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뭐 있어요? 14번. 첫 번째,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두 번째, 착오한 의사표시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세 번째, 사기당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을 한 의사표시. 이 네 가지만 돼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취소할 수 있죠.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착오한 의사표시한 것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당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강박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한 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에는 취소 문제가 아니라 무효죠. 무효. 자, 15번 다음 취소권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네요. 보죠. 취소권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제한능력자 취소권자 될 수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취소권자 될 수 있죠. 사기강박 당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또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했죠. 이들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포함되는데 다만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특별수권을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임의 대리인, 그죠? 임의 대리인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특별수권, 즉 취소권을 행사해도 좋다라고 수권행위를 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이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같은 사람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그런데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15번 보겠습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행위 당사자 아니어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다든가 있잖아요. 그죠? 또 2번 사기의 의사표시를 한 피상속인이 취소함이 없이 사망한 때 그러면 뭐예요? 단순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단독 상속인, 단순이나 단독 상속인을 보시면 되겠죠. 단독 상속인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상속인은 포괄 승계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미성년자가 한 법령행위를 미성년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한테 취소권자를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틀렸죠.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로 인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바로 뭐예요? 취소권은 본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을은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당했더라도 임의 대리인 을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5번 갑이 을로 자칭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거는 남의 물건이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죠. 이게요. 따라서 이것은 뭐 사기했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사례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의 의사표시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래야 되죠.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요.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갑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매매계약 누가 하고 있어요? 을과 매매계약 했죠. 을과 매매계약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을이 다시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정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갑이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그 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취소권은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